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일어난 정말 기적 같은 일에 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일 겁니다. 저도 아직 꿈만 같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살아온 인생사 모두를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 인생도 만만치 않게 드라마 같으니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범죄자입니다. 14살 때 집에서 가출해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걸 시작으로 무단으로 누군가의 집에 취식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소매치기도 하고 온갖 자잘한 범죄들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 때문에 교도소에 들락거리는 인생을 살았고 말입니다. 14살 때 왜 가출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술만 먹으면 저를 포함한 가족들을 때렸죠. 1년 365일 중에 365일 술을 마셨으니 안 맞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취해 있었고 항상 술을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벌어 오지도 못했고 아버지와 같이 사는 여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와 아버지의 술값이 나갔어요. 왜 아버지와 사는 여자라는 표현을 썼냐면 정말 말 그대로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사람이지 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친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집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기억은 없어요. 다만 남기고 간 사진들이 있어서 그 사진들로 얼굴만 알 뿐이죠. 아무튼 제가 집을 나온 날은 추운 이른 봄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이제 막 중학생이 됐을 때였는데 교복을 안 사주셨거든요. 학교에 사복을 입고 갔는데 모두가 저만 쳐다보고 담임 선생님도 왜 교복을 입고 오지 않았냐고 나무라더군요. 14살의 어리고 민감한 시기에는 그런 말 모든 게 너무나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너 왜 학교에 안 가냐? 교복이 없어요. 교복이 없어도 학교는 나가야지, 어? 그러면 중학교도 안 나오겠다는 말이야? 나는 그런 멍청한 자식을 둘 생각 없다. 나가! 학교 가! 당장이라도 저에게 그 크고 두꺼운 손을 다시 날릴 기세로 손을 드는데 그대로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집을 그냥 나갔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거리를 떠돌다가 저같이 가출한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때는 나같이 불행하고 나같이 부모에게 맞고 나같이 엄마가 없는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게 아니구나. 나 말고 또 그런 아이들이 많구나 하는 동질감과 또 인생에서 처음 친구를 사귀어 보는 거였거든요. 저는 언제나 친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질적으로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어리고 돈이 없는 무리의 아이들이 돈을 구하는 방법이야 좋지 않은 일들 뿐이었고, 그건 대부분이 범법 행위였으니 말입니다. 어느 날 그 무리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연정아, 네가 저 안에 들어가서 현관에 있는 지갑 좀 가지고 와. 내가? 그래, 네가. 우리는 이미 이 거리를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우리 얼굴 다 안단 말이야. 네가 다녀와. 그러면서 가리켰던 곳이 어느 과일 가게였어요. 그곳 계산대에 크고 두툼한 지갑이 올려져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과일 가게 같은 곳은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많이 하는 곳이고 그곳 사장님의 지갑에는 현금이 많은 게 뻔할 테니까 말이에요. 아, 똑똑한 게 아니라 단연간의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배워나갔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친구의 말대로 처음 남의 지갑에 손을 댔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히 납니다. 바로 어제처럼 말이에요. 정말 많이 떨었고 정말 하기 싫었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그걸 하지 않으면
이 무리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무서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이지 죽기보다 더 싫었거든요. 그게 바로 저의 첫 범죄였어요. 지갑은 생각보다 쉽게 훔칠 수 있었습니다. 가게는 손님이 아무도 없는 시간대였고 사장님으로 보이는 아저씨는 꾸벅꾸벅 졸고 계셨거든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계산대 위에 지갑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친구들이 제 뒤를 따라 뛰었고 어느 정도 그곳을 벗어난 다음에는 어떤 희열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희열과 함께 와, 연정이 진짜 대단해. 우와, 너 진짜 겁이 없다. 우리들 다들 처음부터 이렇게 한 번에 성공 못했어. 이거 봐. 내가 돈 많을 거랬지. 우리 연정이 덕분에 며칠은 잘 먹고 잘 자겠다. 친구들의 엄청난 칭찬과 인정은 저를 들뜨게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런 칭찬과 인정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게 비록 범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험 자체는 너무 짜릿하고 행복했어요. 아, 나도 드디어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시키지 않아도 제가 나서서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서 제가 제일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주로 남의 것들을 훔치는 게 대부분이었죠.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몰래 자고 나오면서 그곳의 금품들을 훔쳐 나오는 등의 큰 범죄들로 이어졌고 말입니다. 기동력이 없었던 탓에 저희가 다닐 수 있는 동네는 한정적이었고 당연히 얼마 가지 않아 경찰에 잡혔어요. 어린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물건이나 지갑을 훔치고 다니고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먹고 자고 금품까지 훔쳐 나오는 일이 잦아졌던 탓에 저희를 쫓던 경찰이 있었거든요. 몰랐지만 말이죠. 그리고 제가 참 우정이라고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여겼던 그들은 전부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제가 한 일이라고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진짜 걔들이 그래요? 다 제가 한 거라고요? 걔들 말이 맞잖아. CCTV에 찍혀 있는 것도 거의 다 너더라고. 당시에는 CCTV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찍힌 것들도 거의 다 제 모습이어서 친구들의 말에 신빙성이 있었어요. 아마 그들도 그래서 저를 몰아갔던 거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의리라고 믿었던 그 친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 나서서 다 했으니 저만 찍혀 있을 수밖에요. 네, 제가 다 했어요. 그때 인생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진짜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이제는 의지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던 내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내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알아서 훔쳐다 주고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 떠받들어 주는 척 했을 뿐, 속으로는 다들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던 거죠. 가족에게 학대당했다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동질감을 느끼며 그들에게 마음을 다했던 저는 순식간에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뭐 죽을 용기가 없어서 죽지도 못했지만 말이죠. 그래, 잘 생각했어. 너는 아직 만으로 14살이 안 돼서 처벌도 얼마 안 받아. 우리도 이 사건 좀 빨리 해결하고 퇴근 좀 하자. 제가 인정을 하니 그동안 성질이라는 성질은 다 부리고 짜증이라는 짜증을 다 내던 경찰들도 웃으며 순해지더군요. 뭐 먹고 싶냐, 아저씨가 사주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소년 재판에 넘어갔고 10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처분이 나지는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를 위해 탄원서를 써줄 사람도 읍소를 해줄 부모도 없었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스스로 변호하지 않았잖아요. 반성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그런 처분을 내리시더군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소년원만큼은 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것 같아요. 반성한다고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싹싹 빌면서 말이죠. 소년원에서 제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갔다고 전 생각합니다.
말만 소년원이니 사실 감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어린 애들이 있는 감옥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있으니 더 원초적이고 더 막무가내였어요. 그리고 더 죄의식도 없었고 말이죠. 우리는 죄를 저질러도 금방 나가잖아. 그리고 전과 기록도 안 남아. 기록이 진짜 안 남아? 촉법 소년은 기록도 안 남아. 그러니까 범죄를 더 저질러도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훔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기를 더 잘 칠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와 같은 나쁜 것들만 배웠어요. 그리고 저도 자연스레 그들에게 물들어갔고 말입니다. 그런 말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말 말입니다. 제가 백로라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쉽게 물드니까 함부로 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저는 정말 빠르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물드는 거에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나같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이미 소년원까지 왔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해본 것도 없는 애가 나가서 뭘 하고 살 수 있겠어? 내가 어딘가에 사장이라도 나 같은 애는 고용 안 할 텐데. 그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저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러고 소년원을 나와서는 본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일은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하는 소위 꽃뱀들이 하는 일들이었죠. 의도적으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이상한 사진을 찍게 하거나 한 뒤에 그걸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일 말입니다. 가장 손쉽고 가장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었거든요. 돈을 주지 않으려던 사람들도 제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당장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쥐어줬어요. 그 맛을 한번 느끼고 나니까 다른 일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의 지갑을 훔치거나 빈집을 털거나 하는 것들도 계속했어요. 딱히 집이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날도 있었고 돈이 좀 있는 날은 모텔에서 자기도 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로 경찰에게 잡혔을 때는 소년원이 아니라 진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거의 성인에 가까운 나이였던 데다가 가중처벌이라 처벌이 3개 났거든요. 감옥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제대로 살았으면 이런 인간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때문인 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다시 거의 10년 만에 찾아간 예전의 그 집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주변에 물어봐도 아무도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맥없이 그 집 앞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너 혹시 연정이 아니냐?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에게 맞고 울고 있으면 가끔 저에게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다 주셨던 앞집 할아버지셨어요. 언제나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챙겨주려 노력했던 유일한 어른이었죠. 아이고, 어릴 때 얼굴 그대로네, 그대로야. 어떻게 살았어? 살아는 있었네. 다행이네, 다행이야. 아주 많이 늙어버린 그 할아버지는 한참을 제 손을 잡고 팔을 주무르며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작게 안녕하세요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하고 다녔던 짓들,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지 그 할아버지는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찾아왔냐? 아, 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어딘가 울컥하신 것 같았어요. 에휴, 그렇게 자식 취업해던 아버지도 압이라고.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잠시 저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한사코 거절했지만 재차 권하셔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와 과일들을 꺼내 오시는 걸 보면서 만약 내가 건강한 가정에서 나고 자라서
제대로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명절 같은 날 놀러 갔을 때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차를 홀쩍거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작은 박스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네 아비가 남기고 간 거다. 이것밖에 없어. 그 말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구나 하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네가 그렇게 나가고 네 아버지가 더 난리를 쳤댔다. 같이 사는 그 여자한테 너 찾아오라고 난리를 쳐대고 더 패고 내가 그때 신고도 여러 번 했지. 할아버지는 오래전 일을 기억하는 듯한 얼굴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러다 얼마 안 돼서 그 여자도 바로 짐을 싸고 집을 나갔다. 집에 돈 될 만한 건 모조리 다 들고 나갔더구나. 네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지. 결국 그렇게 됐더군요. 그 여자는 저에게 딱히 잘하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약간 동질감도 있던 여자이긴 했어요. 같이 아버지에게 맞는 사이였으니까요. 제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자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 아버지,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죽었다. 신기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센 사람이었고 영원히 죽지 않을 어떤 거대한 악당과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죽었다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프거나 한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했어. 그건 더 신기했습니다. 절대 죽어도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술만 있으면 언제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나가고 며칠을 찾아 헤맸다. 그 어린 게 어디서 추위에 떨다가 확 죽어버린 건 아닌지 몹쓸 짓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도 네 애비가 너를 걱정하는 걸 내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그래도 애비라고. 인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기분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걱정해? 왜? 이제 때릴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내가 번 돈으로 술을 마셔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돼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잠시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더니 들고 온 작은 상자를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네 애비가 죽기 며칠 전에 나한테 찾아와서 이걸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언젠가 연정이가 오면 어르신이 이것 좀 꼭 전해주세요. 자네가 나보다 더 오래 살 건데 자네가 주면 되지 나한테 왜 부탁을 하는가? 저는 곧 이곳을 떠나게 될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과거를 떠올리시는 듯 눈가가 촉촉해지셨죠. 그때만 하더라도 죽을 생각을 하는지는 몰랐지. 그냥 어디 이사를 가나 보다 했다. 근데 이거 주고 이틀인가 3일 뒤에 죽었다고 하더라. 할아버지 집에서 밥까지 얻어먹고 용돈이라며 쥐어준 10만 원까지 들고 나와서야 길거리에 앉아 그 작은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곳에는 편지와 통장 하나,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언젠가 네가 시집 가면 주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다. 이걸로 교복도 사 입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해라. 이 애비는 이제 그만 살란다. 편지 같지도 않은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다 느껴졌어요. 거기 앉아서 아버지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 젊은 시절에는 공사판에서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현장의 직원과 싸움이 붙었고
원래 욱하는 성격이었던 사람이라 그곳에서 주먹을 날린 이후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했던 이야기라 거의 외울 지경이었죠. 그 뒤로 술만 마시다 어느 날은 제 친어머니가 이러다 굶어 죽는다고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라는 말에 처음으로 친어머니의 뺨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야 어려웠지 그 다음부터는 술만 마시면 친어머니에게 손을 댔고 결국 버티다 못해 집을 나갔다고 말입니다. 친어머니도 가족 없이 막막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라 너를 버리고 간 것 같다고 저에게 늘 이야기해 주곤 했어요. 여러 번 통장에는 100만 원 남짓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웃음이 났어요. 그 적은 돈을 그래도 돈이라고 모았을 아버지와 그 정도 돈도 없는 제가 너무 웃겨서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박스에 든 사진을 꺼내봤어요. 몇 장 없다던 저와 친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건 왜 넣어놨대? 아무리 아버지에게 맞았어도 그게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제 대여섯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을 버리고 가면서 눈에 한 번 밟히지 않았을까. 자기가 그러고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리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14살이 되는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난 아버지보다 어떨 땐 그 여자가 더 미워. 언젠가 한번 술을 마시고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을 찢어버릴까 하다가 그냥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동네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그 동네를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저는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갔거든요. 세 번째 출소했을 때는 어느덧 30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남의 것을 훔치고 사기를 치면서 보낸 세월과 그로 인한 교도소 생활만을 반복하며 3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어요. 이젠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저라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시기가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훨씬 적은 돈을 줬어요. 몸을 쓰는 일에 학벌이 뭐가 중요한 건지 설거지 하는데도 고등학교를 나온 언니보다 제 월급이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당하다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세뇌를 당한 건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당연히 월급을 떼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럴 때 따지고 들면 그냥 잘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에선가 제가 범죄자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이용해 돈을 떼어먹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차별해도 되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은 할 수 없겠다는 생각만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너 범죄자인 거 소문 다 내면 어쩔 거야? 어?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서 월급도 덜 받은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일했던 식당에서의 사장은 제가 범죄자인 걸 알게 되자마자 월급을 기존에 주던 것의 반으로 줄였고 그것도 모자라 여성으로서 잠자리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식당에서는 나름 동료들도 사귀며 잘 지내고 있었던 터라 월급을 줄이는 것까지 감수해가며 계속 다녔던 건데 그런 것까지 요구하기 시작하니 더는 다닐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큰일을 당할 뻔했어요.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번에는 제 전과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런 전과가 있는데 뭘 믿어줘요? 예전에 이런 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런 일을 당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엔 진짜라니까요. 진짜는 무슨 쟤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거라니까. 이미 그런 걸로 감방도 수도 없이 들락거렸는데 누가 네 말을 믿어.
정말 그 사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나름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던 동료들까지 제가 범죄자란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다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나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때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다시 세상에 버림받은 채 그야말로 막 살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훔치고 닥치는 대로 사기를 쳐가면서 말이죠. 다시 감방에 갔다가 나오면 노숙하고 다시 감방에 들어가고 그 삶이 반복됐죠. 그렇게 저는 지금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50이 다 되어 가네요. 가족도 제대로 된 친구도 집도 절도 그 무엇도 없는 삶.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왜 술을 마셨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고 이 암울한 현실은 버틸 수가 없고 그걸 이겨낼 유일한 길이나 마찬가지였죠. 돈만 생기면 술을 사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또 남의 지갑에 손을 댔고 다시 감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짧기는 했습니다. 여기 생활이 아주 익숙해 보입니다. 지금이 7번째인가, 8번째인가. 생각이 안 나네. 나가면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기 너무 힘들어서 다시 안 오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게 쉬운 줄 알아? 우리 같은 범죄자는 나가도 감옥이야. 다들 손가락질하고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일도 제대로 안 주고 우리가 나가서 제대로 사는 방법은 없어.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야. 죽거나 다시 들어오거나. 제 앞에 절망하는 표정을 짓는 어린 여자 죄수를 보면서 그 아이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바로 저 같은 인생 말입니다. 그때 집을 나오지 않고 아버지에게 맞아가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지금보다 나았을까? 맞아가며 붙어 있는 게 그래도 나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가족이나마 있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번에 나가도 똑같이 사실 겁니까? 나? 아니, 이번엔 다르게 살아보려고. 안 된다면서요. 그래도 한번 해보게. 응원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작게 웃었어요. 대체 뭘 응원하는지나 알고 응원하겠다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전 이번에 나가면 죽을 생각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다 되어 가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새 제 나이가 그때의 아버지보다 더 들어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생각했어요. 뉴스에 보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치우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 강에 빠져 죽으면 경찰분들이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고 싶었어요. 여태 남들에게 피해만 주는 삶을 살아왔으니 죽는 것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뉴스에서 산에서 동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봤어요. 겨울산은 위험하니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되고 또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발견도 어려우니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는 누가 신고해줄 사람도 없고 요즘 날도 추우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면 산세가 험한 산부터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547번 면회. 순간 번호를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2547번 면회라니까. 저요? 저한테 면회 올 사람이 누가 있다고. 면회 신청해왔으니까 나가봐. 그동안 수없이 교도소를 들락거렸지만 누군가 면회를 온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누군지 감도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잘못 신청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군가 찾아와서 나간다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하면서 말이죠.
예상대로 면회로 온 사람의 얼굴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잘못 왔나 보다 생각하고 이런 기분을 잠시나마 느끼게 해준 것이 고마워서 친절하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찾아온 중년의 남성은 제 또래 정도로 보였어요. 그 남자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현정 씨 맞으시죠? 네, 제 이름이 맞기는 한데, 그러면 잘 찾아온 거 맞아요. 그런데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요. 처음 뵙는 분이고, 동명이인을 오해하신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 남성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채 돌아갔습니다. 정말 의아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출소일이 다가오니 그마저도 잊었어요. 그리고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밖에 저를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갈 길 가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김현정 씨, 저를 부르는 소리에 교도관인가 싶어 황급히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교도관이 아닌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말이죠. 아니, 대체 누구시고 저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저를 가만히 보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물었죠. 이분 누군지 기억하세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 사진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아니, 사실 뚫어져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진은 저한테도 있는 사진이니까 말입니다. 제 표정이 변하는 걸 보는 그 남자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분 아시죠? 제가 멍한 얼굴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이요. 바로 친어머니였습니다. 순간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나 머릿속을 다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건지, 혹시 죽어서 찾아온 건지, 아니면 친어머니도 대단한 사고를 치고 다니시나, 기타 등등 말입니다. 그 남자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을 했어요. 이분이 지금 김현정 씨를 찾으세요. 저를요? 왜요? 인제 와서 왜요? 라는 소리만 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뭐 어린 시절도 아니고 나이가 50이 다 된 딸을 버린 지 30년이 지나서 찾는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친어머니 나이는 70이 넘었을 텐데 말입니다. 따님분이시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인제 와서 저를... 그건 만나서 들어보시죠. 그러고는 저를 어딘가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저는 곧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겁없이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카페였어요. 한 1시간쯤 기다렸을까? 밖에서 누군가 오는 듯한 인기척이 들려 고개를 빼고 바라봤습니다.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차 한 대가 들어왔고 먼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려서 뒷좌석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노인이었어요. 여자였고요. 그리고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의 친어머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분도 저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부터 왜 인제 와서 나를 찾는 건지, 혹시 사기 같은 건지, 혹시 뭐 어디가 아파서 장기 같은 게 필요한 건지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앞서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는지 하는 거였어요. 누가 봐도 굉장한 부잣집 사모님 같이 보였거든요. 검사 같은 건 따로 안 해봐도 되겠네. 연정이 많네. 우리 연정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시고는 한참을 우셨어요. 저는 다가가서 달래거나 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뭐라고 해야 하지?
TV 속 장면을 보는 것처럼 제 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어머님이 주신 그 어머님 젊은 시절 사진이랑 똑같이 생기셨네요. 저를 보러 오고 또 여기까지 데려온 그 남자는 어머니를 향해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내 배다른 동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보니 어딘가 제 얼굴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연정아. 이제와 찾아서 미안하고, 여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미안하고, 그때 너를 두고 나온 게 제일 미안하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찾으신 이유는 뭐예요? 뭐 어디 아프세요? 장기 같은 거 필요하세요? 저의 그 말에 친어머니는 더 울었고 그 중년의 남자는 저를 살짝 노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저 같은 반응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30년 동안 찾지 않았던 딸을 찾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자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더니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장기 같은 건 필요 없다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그렇게 가출을 해서 한동안은 여기저기 숙소가 있는 식당이나 일자리들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저를 데리고 올 생각밖에 없으셨다고 말이죠.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다고요. 그 사람에게도 수십 번은 더 이야기했었다. 여유가 되면 너부터 찾으러 오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도 가난했어. 그렇게 아이를 가지게 되어 아이를 낳고 그게 저를 데리러 왔던 그 남자라고 했습니다. 제 동생이라면서 말이죠. 그 이후에는 왜 안 찾으러 오셨는데요? 사는 게 바쁘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는 말이면 핑계로 들리겠지만 진짜로 그랬다. 한동안은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너를 잊었던 시간도 있기는 했었어.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니 좋더라고요. 뭐 잊지 않았다, 늘 생각했다. 이런 식의 거짓말은 믿기지도 않았을 테고 말이죠. 그리고 십몇 년 전에 남편이 하는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나니까 너부터 생각나더라. 너를 찾아서 내가 여태 못한 애미 노릇 해줘야겠다. 그렇게 너를 찾기 시작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랬겠죠. 10여 년 전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였으니 말입니다.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를 전전하며 노숙자처럼 살고 있었을 때였으니 말이죠.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할 것 같아서 백방으로 찾아다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구나. 그러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혹시 모르니까 교도소 쪽으로 찾아보자고 해서 너는 여자니까 찾기가 더 쉬울 거라고. 그렇죠. 전국에 여자 교도소는 많지 않았으니까 더 찾기가 쉽기는 했을 겁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저를 찾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죽기 전에 살아있는 저를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말이죠. 감동적이거나 고맙다거나 하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죽을 용기가 없어 죽지 못해 사는 동안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확 죽어버려서 죽을 때도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게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주겠다는 걸 마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내가 자존심을 세워서 받지 않는다 한들 죽는 선택밖에 더 하냐 싶은 마음에 말입니다. 넌 그냥 나랑 며칠에 한 번 만나서 대화만 해주면 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만날 때마다 집이며 돈이며 그런 것들을 쥐어주셨어요. 마치 돈으로 여태 못한 부모 노릇을 하겠다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저를 생각했는지와 같은 이야기나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 앞집 할아버지는 어릴 때도 너를 참 예뻐하셨다. 어느 순간은 공통으로 아는 이야기가 나오며 반갑기도 했어요.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니? 기다렸는데. 또 어느 순간은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 긴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 정이 안 쌓일 수가 없었어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왜 있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그녀는 제 친엄마였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나날들이 지속됐죠. 하지만 어느 날은 울컥울컥 뭔가가 솟아오르기도 했어요. 그런 날이면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얼굴로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요.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중 한 번은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늙어 죽기 전에 자기 죄책감 씻겠다고 찾아온 거잖아. 난 용서 안 해.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누군가 저를 잡더군요. 그는 제 동생이라는 그 남자였습니다. 몇 번의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그 동생이요. 어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어딨어. 다 누리고 산 주제에. 당연히 저도 어머니도 그럴 자격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정말 곧 돌아가세요. 그 말에 제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머니는 최근에 정말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유방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이가 이미 다 되어서 손을 쓸 방법도 없다고 말이죠. 무슨 눈물인지 모를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도 아니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또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던 것 같네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저 여자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외로움을 달래오고 있었구나. 나도 저 여자와의 만남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 이후로는 뭔가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와도 화를 내지 않았고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용서를 한 건 아니었지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래도 나는 당신이 미워라고 외칠 만큼의 모진 성격도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간 저에게 못해줬던 것들이나 앞으로 해주고 싶은 것들을 원 없이 다 하셨어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좋은 옷, 가방, 구두들에 멀리는 아니었지만 여행도 함께 다녀왔고 말이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는 유언장을 따로 남겨 저에게 큰 유산도 물려주셨습니다. 물론 여유로워진 생활 덕에 마음이 여유로워진 덕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진 건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 인생 이야기를 다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없어서 없음으로 불행한 삶을 너무 오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남편분, 그러니까 저에게 굳이 따지자면 새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그간 딱 3번 정도 뵀어요. 딱히 뵐 일도 없고 서로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대신 그 동생이라는 남자는 자주 봤습니다. 늘 어머니를 모시고 왔으니까 말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별일 없겠죠.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뭐. 그리고 희소식을 바랄 사이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주신 것들 잘 지키고 누리시면서 사세요. 그것도 엄한 일 하시다가 날리지 마시고. 아무래도 제 화려한 과거 때문에 이 재산을 다 날리고 다시 돈을 요구할까봐 그게 걱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 없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도 하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요.
다 늙어서 누나랑 동생 이런 거 뭐가 정이 생기고 의미가 있겠나요? 저는 그저 이제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고 또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죽기로 했던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버지의 유골을 좋은 곳으로 옮겨드렸어요. 그걸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만간 해외여행을 가볼 생각이에요. 제가 전과가 있어서 비자 발급이 안 되는 나라가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 생애 첫 해외여행이겠네요. 그렇게 저는 하나 둘 못 해본 것들을 하면서 남은 생을 보내볼까 해요. 험하게 살아온 덕에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지금이라도 누군가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해 한 번 생긴 그 불신은 여유로워져도 도저히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사람은 못 믿을 것 같긴 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돌이켜보면 지난날의 제 모든 역경이 꿈 같기도 합니다. 고장 몇 년 편하게 지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적응력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게 언제였나 싶은가 보면 말이죠. 아, 어머니의 유서 이야기를 안 했네요. 이제 사연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의 유서를 여기다 그대로 써드릴게요. 나는 연정이 네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 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나에게 죄를 씻을 기회를 달라고 말이야. 처음에 너를 찾을 때는 금방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10년이 넘어가면서는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거든. 너를 교도소에서 찾아보자는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 반가웠어. 거기라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정말로 너를 거기서 찾았다고 했을 때는 너무 슬펐고 미안했다. 그렇게 예쁘고 맑고 착하던 아이가 어떤 풍파를 겪고 거기까지 갔을지가 너무 한눈에 그려졌거든. 너의 그 고달픈 인생과 힘들었을 지난 날을 생각하니 내가 지금까지 편히 마시고 자고 먹었던 게 너무 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구나. 너를 만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면서 괴로웠다. 너를 보는 건 너무 행복하지만 너를 그렇게 만든 게 나라는 걸,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를 이렇게 살게 만든 건 나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으니까 말이다. 내가 남긴 유산으로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게 여태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보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걸 먹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래도 내 죄가 씻기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구나. 사랑한다, 내 딸. 정말 처음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하늘 아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없다고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그게 가장 슬펐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살았고 힘들고 상황이 그래서 비뚤어져 나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해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저와 같은 삶을 살려던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좋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서였다고는 하나 어쨌든 저는 많은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업보가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그 죄를 조금이나마 씻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말이죠. 물론 돈을 다 그렇게 쓸 생각은 아닙니다. 저도 제 삶을 누리는데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돈 때문에 못 해본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입니다. 사연을 보내기 위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모든 일들을 다 쓰고 보니 정말 제 이야기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 제가 겪은 일인데, 와, 나는 저걸 어떻게 다 겪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 보면 말입니다. 확실히 세월이 주는 선물 중에 하나는 모든 일에 묻어내진다는 것 같아요. 묻어내진다는 다른 말이 마음이 단단해진다. 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어릴 때처럼 슬퍼하고 기뻐하면서 저도 아마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는 걸 너무 슬퍼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는 종종 하곤 해요. 어머니를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조금 억울하기도 했거든요. 조금 더 어리고 젊었을 때 만났더라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어머니와도 더 오래 함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연을 쓰면서 울고 웃고 했어요. 지난날에 제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걸로 위로받기도 하면서 말이죠. 별일이 없다면 저는 이 사연을 보내고 며칠 뒤에 생애 첫 해외여행을 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본으로 말이에요. 다가올 어떤 날을 기다리면서 심장이 설렘으로 두근거리는 경험도 저에게는 낯선 경험이라 새롭네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요. 옆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한 곳에서 자는 삶 말입니다. 이제 정말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저처럼 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50대 후반에 들어서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젊었을 적엔 인생의 좋은 일만 기록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미우나 고우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가장 먼저 남기고 싶더군요. 제가 버텨온 시간을 활자로 남겨보면서 쉽지 않지만 정말 잘 이겨내 왔다라고 스스로를 토닥이는 게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시련이자 가슴속에 묻어둔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위안과 위로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20년 전에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너무 까마득한 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남편에게 일상처럼 모진 막말과 막대먹은 행위를 당했었거든요. 사실 전 남편은 당시 공기업을 다닐 정도로 유능한 인재에 주변인들한테는 인품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향에 있던 모든 일을 접고 남편 집을 따라 처음 가보는 타지에서 신혼을 시작했거든요. 저에게도 평소엔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1년 후부터 본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말대꾸를 한다 싶으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게 일쑤였죠. 처음엔 살다 보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제가 조심하고 아이도 생겨서 남편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면 고쳐질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고 물건을 던지는 것에서 저를 때리는 걸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왜 함께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짐승처럼 발길질을 해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빠 노릇도 다 하는데 그럼 스트레스를 어디서 어떻게 푸느냐고 되묻더군요. 뭐라고? 그래서 날 때린다는 거야? 샌드백 같은 게 필요해서? 그래. 뭐가 문제야? 내가 내 마누라 때린다는데. 그리고
맞는 거 그거 몇 번 참으면 자기도 진정하고 사과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잘못됐어? 뭐라고? 당신 사람이야? 심지어 자기한텐 잘못이 없다며 이렇게 덧붙이는데 어이가 없었죠. 처음 만났을 땐 그 누구보다 친절하고 선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미련하던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죠. 내가 바뀌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그땐 이혼하고 나서 혼자 자립할 능력도 없었고 아이들도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내내 저는 육아와 남편으로 인해 지쳐갔고 하루하루 도망치고 싶은 걸 참아가며 버텨야 했죠. 그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남편 사이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싸우는 걸 보며 커서 그런지 아이들은 늘 투정이 많고 예민했죠. 가뜩이나 위태롭던 저에겐 가족 모두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핏줄인지라 차마 모질게 떠날 수 없으니 밤마다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서 예정돼 있던 승진이 취소된 채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승진 자리였는데 실망이 컸던 건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문을 부술 듯이 들어오더라고요. 전까지는 아이들에게만은 화 한 번 낸 적 없던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 있던 상태로 와서 유독 신경질적인 거예요. 저는 혹여나 심기를 건들까 싶어 조심스럽게 저녁 준비를 했죠. 제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신경을 못 써주니 아들이 심심했던 건지 남편에게 달라붙으려고 했죠. 평소 같으면 적당히 대꾸하고 피했을 남편이지만 이날은 거칠게 아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화가 난 건지 남편 다리를 물었고 남편은 이성을 잃고서 아이를 제 쪽으로 들어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아이를 받아내느라 끓고 있던 냄비를 쏟았고 저는 팔에 아이는 다리에 큰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도 그 모습을 다 봤으면서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다친 팔로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맨발로 병원을 찾아 뛰어들어갔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그 너덜거리던 팔이 생각나 마음이 저릿하네요. 그 날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하염없이 그 말을 반복하며 달렸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된 게 모두 내 탓인 것 같으니까. 그러던 그날 저녁 아이가 입원을 하자 남편이 찾아와 울면서 아이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가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다시는 다치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 와중에 저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아들이 치료하고 나올 동안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느라 신경 쓰지도 못했던 팔에선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과 내 팔을 번갈아 보다가 생각했어요.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몸 아픈 건 괜찮지만 저 사람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다 짓이겨져 타버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 아이들도 지켜야 했어요. 저 사람과 살면 내 몸도 마음도 찢겨버릴 테지만 그보다 아이들 역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어요. 물론 남편은 쉽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따로 떨어져 살면 장밋빛 인생이라도 될 것 같아? 꿈깨. 나 진심이야.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당신이랑 같이 있는 1분 1초 숨이 턱턱 막혀와. 당신이 무섭고 이러고 사는 것도 징글징글해. 그러니까 이혼해줘.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뭐 잘못 먹었어? 막말로 애들은 어떡할 건데? 식당 일이라도 하게? 참나, 애 엄마가 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 네가 나한테 맨날 맞고 사는 거야. 사회적 체면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처음엔 어이없이 웃어 넘겼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서는 그때부턴 강압적으로 저를 입막음 시키더군요. 제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더 큰 물리적인 행위로 이어졌고, 전 맞으면서도 제발 헤어져 달라고 애원했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자 오히려 남편은 저를 방에 가둬두고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 크게 저항했고요.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남편과 싸우던 날, 아이들이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저에게 매달리며 가지 말라고 울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나가고 싶다고 소리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엉엉 우는 아이들 눈물을 닦아주니 저도 조금이나마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까지만 어떻게든 참자는 마음으로 죽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시들어버린 채로. 그때 저는 정말이지 산송장 같았습니다. 어떤 날엔 문득 깨어보니 제가 앞치마를 하고선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있더군요. 놀러 나가겠다는 아이들을 내보내고서 돌아가던 길 같은데 무슨 정신이었던 건지 놀이터로 와서 멍하니 있던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지도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그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죽어라 이혼은 안 해주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남편, 그걸 참아야만 하는 나.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당시 남편에겐 상간녀가 한 명 있었는데 모른 척하며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상간녀가 절 찾아왔습니다. 아, 오빠가 말한 사람이 당신이구나? 아줌마. 편의상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제가 아줌마 어떻게 사는지 오빠한테 다 들었거든요. 아줌마, 이제 오빠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저랑 오빠랑 결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줌마가 자꾸 방해가 되네? 순간 기가 막혀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얼마나 내가 만만했으면 이제 이 인간이 자기 상간녀까지 내 집에 찾아와 이런 말까지 했을까. 그래서 전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이혼은 내가 하고 싶다고. 그 인간이 안 해주는 거라 목구멍에서 피가 터질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꺼지라고! 이 여자가 미쳤나? 아, 진짜 어디서 감히! 너야말로 가정 있는 남자 만나는 차원한 게 어디서 감히! 네가 미친 거지.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 넣을 거야. 남편에겐 내지 못했던 화를 거의 이 여자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한 맺힌 울음을 토하듯, 그러니까 그 여자도 당황한 듯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는데요. 때마침 남편이 들어와 전이의 제 목소리를 들은 건지 제 앞에서 당당히 상간녀를 감싸고 돌더라고요. 이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게 또 물리적인 행위를 행사하는데 정말 죽구만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 수치심이 없더라고요. 상간녀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다니. 그것도 내 남편에게. 오죽하면 상간녀가 나중에 말리며 남편을 데리고 나갈 정도였어요. 그때 전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처음엔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정신도 몹시 망가졌던 모양이에요. 이미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지 오래되어서 그런가. 남편에게 굴복되어 피해자로 산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가. 참 힘들고도 모진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12살, 둘째 딸이 8살이 되던 해 저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굴을 보면 차마 못 갈 것 같아서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남편이 술이 취해 잠든 걸 확인하자마자 짐을 챙겨 나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손쉬웠습니다. 2년 전부터 미리 싸둔 짐은 옷장 안에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나와 사촌 언니 집으로 도망쳤어요. 마음의 안정을 취할 때까지 언니와 함께 몇 달을 지내며 저는 방을 구해서 나왔죠. 3평 남짓한 좁은 방에서 저는 생애 가장 큰 자유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겼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집을 얻어 들어간 첫날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짐을 끌어안고 잤는데도
행복해서 울었어요. 그렇게 30대 후반에야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한 날들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홀몸이었기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일하고 공장에서도 일하며 그저 바쁘게 지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고단할 정도로 바빠야지만 지난 시간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결국 남편도 저와 이혼해 주었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죠. 고된 일상도 내성이 생겨서 어떤 일에도 무뎌져 그럭저럭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듯 했지만 사실 전 그간의 시간 동안 아이들 생각으로 편히 밤잠을 든 적이 없었어요. 밤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나를 원망하는 째진 그 목소리가 이명처럼 귀에 아른거렸거든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몇 번 몰래 집 근처로 찾아갔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면 손을 잡고 얼굴을 어루만지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아이 곁에서 떠날 수 없게 될까 봐요. 그럼 또 예전에 그 지옥 같은 날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아이들에게만큼은 끔찍이 잘해주는 남편이었지만 전 언제나 가난했고 지난날의 상처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저에겐 선택지가 없던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누군가는 변명이라며 저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최악에서 더 최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마 과거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전 늘 죄책감이란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혼자 살고 있으니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몇 있었지만 두고 온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매번 결혼이란 약속 앞에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나를 찾았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요. 그러다 한 번은 이혼해서 아이 하나를 키우던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었죠. 어느 날 제게 수줍게 밥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어색하게 밥 한 끼를 같이 하자고 말을 건넨 그 사람은 밥을 먹는 내내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지나가며 봤을 때도 사람이 참 수더분하고 털털한 게 좋은 사람이란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둘만 따로 나와 만나니 더없이 좋은 점이 보였습니다. 저 사실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모르시겠지만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근데 부담스러우실까봐 제 딴엔 용기 낸 겁니다. 괜찮으시면 일 끝나고 편하실 때 이렇게 밥이나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다고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좋으시면 그냥 편하게 밥이나 한 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횡설수설 말을 이어가던 그 남자에게 저도 모르게 그날 제 이야기를 주저리 털어놓고 말았죠. 아마도 오랜 시간 아이를 두고 홀로 떨어져 나와 일을 하며 힘들었던 건지,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남자는 온 힘을 다해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같았고, 전 그날 아주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착하고 순진해서 여자를 모르던, 그래서 나를 더 소중히 다뤄주려고 하던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옛 기억을 잊고 나도 새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잠깐 했습니다.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와 많이 외로웠고 어떻게든 사람의 온기에 기대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남자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 사람만은 다르다는 작은 확신도 있었고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길 바랐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아이와 함께 만나자고 했거든요. 우리 아이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아마 보면 좋아할 거예요. 아, 혹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음에 만나도 좋아요. 난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알겠어요. 그래요. 만나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언젠가는 치러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딱 하나 아이들이 눈에 밟혔지만 그만큼 전 그 남자에게 마음이 뺏겨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만나는 일, 나도 분명 정을 줄 수 있을 거다. 별일 아니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차츰 끝났을 때쯤 그 사람의 아이를 만난 날, 어린 남자아이가 제 앞으로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오는데요. 우리 아이가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아들의 모습이 겹쳐지면서요. 너무나 괴로워서 아이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본 순간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아서 목 놓아 울고 말았죠. 놀란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며 제게 다가왔지만 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만했어요. 내가 자식 버린 어미가 무슨 행복을 누리겠다고, 호사를 누리겠다고. 안 되겠어요. 전 울면서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떠듬떠듬 말을 했고, 남자분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차츰 나아지지 않겠냐고 했지만 전 이겨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이를 떼어낼 순 없으니 선택은 하나뿐이었죠. 그렇게 그 사람을 떠나보낸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날, 이제 더 이상 제게 사랑은 없다고,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일은 없을 거라고 혼자 다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을 미친 듯이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아이들을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뭐라도 쥐어주고 싶었기에 적금을 붓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턴 돈이라도 정말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남자와 더는 함께 있을 수 없었기에 공장은 나왔고 삼겹살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일을 했죠. 식당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다행히 아주 힘들진 않았어요. 다만 엄청난 노동 강도와 낮에 술을 먹으며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 때문에 몸과 정신이 녹아났죠. 그래도 그때마다 사장님의 위로로 통장에 쌓이는 잔고를 보며 버텨갔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버티자.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겐 또 한 번의 풍파가 불어닥치고 말았죠. 너무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지 몸 구석구석 어디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소화가 너무 안 되어 나중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식당 사장님의 설득으로 병원에 가보게 됐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흘러온 소식은 너무나 청천벽력이었답니다. 왜 굳이라고 박복한 내 팔자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왜 진작 오지 않으셨어요? 암이 꽤 진행된 상태라 얼른 수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혹시 같이 안 오셨나요? 보호자분 없어요. 저 혼자예요. 망연자실한 얼굴로 담담히 말을 이어가던 의사 선생님은 제게 위암을 선고했고 전 살 길과 죽을 길 그 사이에 놓여 식당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음을 쏟아내야만 했어요. 그날은 사장님께 쉰다고 말하고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주려고 모아놓은 적금 통장을 어루만지는데 가슴이 무너질 것 같더군요.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는데 어렵게 모은 돈을 아이들도 아닌 내 몸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하고 처참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내 몸뚱아리부터 살려야 나중에 애들을 만날 날이 올 테니 그렇게 전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눈을 감았고 힘든 치료까지 다 마친 후에야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한 것이 식당 사장님께서 제 수술날 혼자 가면 무섭다고 함께 손을 꼭 붙들고 가주셨는데 그 덕분에 마음이 많이 놓일 수 있었답니다. 이후로는 고된 노동을 할 수 없었지만 사장님의 배려로 식당에선 잘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제 인생에 큰 풍파를 흘려보내 그런지 그 이후부턴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간간히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 사진을 꺼내보고 어떻게 살고 있을지,
엄마 없이도 잘 크고 있을지 상상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저는 평범하게 주름진 할머니가 되어갔어요. 혼자 보낸 시간이 20년이라 그다지 재미없는 세월이었지만요. 지금은 방 2개가 있는 집에서 작은 강아지를 기르며 살아요. 제 또래 나이 든 사람들만 받아주는 잡화점에서 틈틈이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안 혼자 남아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괴로워하던 저는 재작년부터 보육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봉사는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사람이 저에게 알려준 거였어요. 본인도 이혼 후에 아들을 보육원에 보낼까 잠시 고민했었다고. 그렇게 보육원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거기서 지내는 어린 아이들이 어찌나 딱하던지 마음이 아팠대요.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모여 밥을 먹는데 옆에서 챙겨주는 가족이 없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그래서 도저히 자신의 아이를 보낼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고 찾아간 그날 돈을 기부하고 나왔다네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더욱 헛헛해진 마음에 저는 그가 말했던 보육원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인 곳을 좋아하지 않았던 저인데 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선 마음이 편해지던지 혼자 살기도 빠듯한 살림이라 작게나마 뜨개질을 시작해서 아이들 가방, 옷, 모자 등을 기부하는 식으로 도왔습니다. 일을 끝내고 돌아와 조용히 뜨개질을 할 때면 이걸 입고 좋아할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행복하더군요. 부모를 잃고 사랑이 고픈 아이들을 이렇게나마 보듬어주면서 저는 저를 올가매던 죄책감을 덜어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렇게나마 베풀면 된다고 여기면서요. 그리고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커갈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간 이후 이사를 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제 마지막 기억 속에 우리 아이들은 당시 보육원에 있던 초등학생 친구들과 비슷한 모습이어서 제 자식을 돌보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1년 여년이 지나고 지난해 겨울에 다쳤던 팔을 통 못 쓰겠더라고요. 화상을 입고서 제대로 치료를 못했던 팔은 보기 싫게 어그러져 있었고 추운 겨울 날씨만 찾아오면 왜 그렇게 골맞던 상처 자국이 욱신거리는지 때마다 치르는 홍역처럼 앓곤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방치해뒀던 건지 이제는 겉이 아니라 속까지 뻐근한 것 같더라고요. 일하면서 밤낮 없이 뜨개질만 하니 너무 무리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 보육원 봉사를 멈추고 며칠 동안만이라도 쉼을 갖기로 했죠. 그렇게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더라고요. 도통 사람이 찾지 않는 집이라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보니 낯설지만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못 본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 말 없이 얼굴만 봐도 알 것 같았어요. 분명 딸아이였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바라보는데 딸이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치 무언가 찾을 게 있는 것처럼 찾아야 할 게 있는 사람처럼 말없이 방 곳곳을 살피더군요. 저희 둘 다 아무 말이 없어서 방 안에는 낯선 사람의 방문에 놀란 강아지가 연신 짖어대는 소리만 울려댔네요. 그렇게 한참을 살피다가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다가와 하는 첫 말은 평생 잊을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네가 엄마야? 네가 엄마 맞느냐고. 자식 새끼들 다 버리고서 멀쩡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했네. 누구는 지옥 속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호의호식했네. 그치? 그게 어떻게 엄마야? 네가 어떻게 엄마냐고 묻잖아. 대답해. 대답하라고. 가은아, 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더러우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그쪽한테 내 이름 불리는 거 기분 최악이거든? 부르지도 않을 거면서 지어준 거잖아.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진정하고. 진정? 그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인 거지? 아직도 그렇게 혼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차분하다 이거지? 우리 드디어 이렇게 만났는데 당분간은 격하게 인사해줘야지 않겠어? 두고 봐.
잠깐만, 가지 마, 가은아. 부탁할게. 잠시만이라도 얘기하고 가면 안 될까? 지옥에 나가.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20년 만에 딸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훌쩍 커버린 딸은 무슨 말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처럼 모진 말을 퍼부었고, 저는 눈물을 훔치며 가만히 들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죗값이었으니 아무렇지 않았지만 많이 수척해 보이는 딸의 얼굴과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던 눈빛이 마음을 떠나지 않더군요. 누구보다 떳떳하게 잘 살고 있길 바랐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우고선 다음날 일을 마친 후 퇴근하고 가게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딸이 제 앞에 모습을 보인 겁니다. 어제 인사가 너무 짧아서 또 찾아왔어. 괜찮지? 가은아, 여기서 일하나 보네.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살았잖아. 엄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지? 가은아, 나 아주 거지같이 살았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림받으면서 속으로 난 버림받은 애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주 거지같이 살았다고. 엄마, 내 시간, 내 세월 어떻게 보상할 거야? 엄마가 물어내. 보상하라고. 말을 끝내자마자 딸은 가게 밖에 있던 용품들을 미친 듯이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어요. 놀란 저는 있는 힘껏 말려보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딸은 멈추는 건 불가능했어요. 가게에서 사람들이 나와 붙잡고서야 간신히 멈출 수 있었죠. 사장이 노해서 딸을 당장이라도 경찰에 집어넣겠다는 걸 제가 간신히 애원하고 빌어서 말렸습니다. 제 딸이 그런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물어드리고 다른 보상까지 원하시면 다 해드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사장님. 아유, 이렇게 빌게요. 제가 빌고 비는 모습을 보고서야 딸은 아무 일 없던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망가진 물건들을 배상하고 혼자 남아 부서진 용품들을 정리하는데 그런 저를 보며 혀를 차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니, 딸이 저렇게 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못됐다는 거야. 아유, 거기다가 엄마가 딸을 버린 거잖아. 아이, 저게 말이 돼? 그러니까 짐승도 지 새끼는 안 버린다는데 아이, 엄마가 어째 저래? 친구처럼 막역하진 않아도 그래도 오랫동안 믿고 의지하던 동료들이었는데 한순간 모두가 저를 버리더군요. 다음날 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슬프거나 화나는 마음은 없었어요. 어쨌거나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이들의 불행과 맞바꾼 자리였으니까요. 전 그래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궁금해져 왔지만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에게 둘째 아이보다 더 큰 원망을 갖고 있어서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제가 떠나올 때 어린 둘째와 달리 첫째는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워낙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라 내가 사라지면 얼마나 투정을 부릴까,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저는 매번 죄책감을 들먹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뻔뻔스럽지만 그렇게라도 너무 간절히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둘째는 그렇게 몇 번을 더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와 한참을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다 가고 잠시 외출이라도 하려면 어디서 기다리고 있던 건지 앞에 나타나 악담을 퍼붓고선 분이 풀리면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쩔 땐 제가 없는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제가 오면 아무 말 없이 돌아가기도 했고요. 점점 지치기도 했지만 저에게 무슨 방법이 또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 눈엔 왠지 저를 괴롭히려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정확히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저도 알 길이 없었지만요. 그렇게 서로 지쳐가는 날들이 반복되다가 한 달, 두 달이 지났을 쯤이었어요.
어느 하루는 딸이 푹 늘어져서 찾아왔더라고요. 전과는 다른 모습에 걱정이 되면서도 어쩌면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들었죠. 딸이 그렇게 앉아서 강하지만 연신 쓰다듬어 주었을 때 지금껏 왜 새 가정을 꾸리지 않았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냥 이렇게 혼자가 편해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강하지만 연거푸 만지던 아이는 기운이 없는 건지 잠을 못 잔 건지 지친 얼굴로 저에게 하는 말이 왜 한 번도 안 찾아왔어? 한 번은, 한 번 정도는 찾아올 수 있었잖아. 찾아갔어. 몇 번이나. 그런데 너희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 집에 살지 않게 돼서 그래서 그런 거야. 어디에 물어볼 데도 없었어. 이웃에게 찾아갈 수도 없고 친척들에게도. 뭐? 제발 변명 좀 그만해. 어쩔 수 없었다. 할 수 없었다. 그런 말밖에 못해? 그게 최선을 다한 거야? 정말 궁금하고 생각났으면 찾아 나서는 시도라도 할 수 있었잖아. 미안해. 널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사람들 말대로 내가 죄인이다. 누가 자기 자식을 버리니. 근데 어떻게 이 집에서 20년 동안 꿈쩍도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우릴 못 찾은 거잖아. 내가 여기 사는지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알려줬어. 아는 건 이혼할 때 적힌 주소밖에 없다면서 알려줬고, 설마 했었지. 아직까지 여기 살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아이 입에서 아빠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듯이 온몸이 들썩거리더라고요. 난 아직도 이렇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롭단 사실을 다시금 인지했어요. 속 안에서 당장 그만둬라, 이러다 다친다, 막아서라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럼 찾아오지 말지. 왜 왔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 잘하지. 원망스러운 엄마를 왜 찾아왔냐고. 제 모진 말에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물을 순 없었어요. 아이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바라봤죠. 내 말에 상처 안 받았어? 여태 그렇게 나쁜 말만 찾아서 퍼부었는데 끄떡 없냐고. 그래서 이렇게 더 나쁘고 못된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아파. 나도 너희가 보고 싶고 그립고 그만큼 괴로웠어.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있었어. 가은아, 미안해. 아무리 말해도 미안한데 아빠는 돌아가셨어. 2년 전에. 뭐? 20살이 되고서부터 오빠도 나도 아빠랑 같이 안 살았어. 엄마가 그렇게 떠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빠랑 전처럼 지낼 수 있겠어? 남겨준 우리한테도 지옥이었다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지냈어? 이혼했지만 남 보기엔 화목한 가정이네 싶을 정도로만 보이게 지냈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야. 아빠는 그런 가면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아빠의 이상에 맞춰 훌륭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말도 잘 따랐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었고 우리에겐 소홀하지만 사지 멀쩡한 아빠도 있었고 새엄마도 있을 뻔하다가 뭐 흐지부지 됐고 네 아빠는 어떻게 떠난 거야? 그게 궁금하긴 해. 대단하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거 하나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아빠는 엄청 아파하다 갔어.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 손 한 번 못 써봤거든.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어. 그래도 염치는 있었는지 엄마를 찾진 않더라고. 그냥 우리한테 찾아가 보라고만 했지.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다 실토하더라. 아빠가 엄마를 괴롭혀서 떠난 거라고. 별일은 아니었던 것처럼 말했지만 그랬구나. 맞아. 2년 전부터 난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나도 엄마처럼 몰래 찾아왔었어. 그런데 내 생각보다 너무 편안해 보이더라고. 어딜 가는 건지 주말마다 행복한 얼굴로 짐을 가득 들고서 나가선 엄마가 정말로 꼴 보기 싫더라니까. 그래서 아는 거야. 그럼 왜 이제야 찾아온 거야?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었니? 나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해. 웃기지? 2달 후면 나도 엄마라는 게 되거든. 그런데 내 아이를 갖고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더 미워. 어떻게 자기 자식을 두고 갈 수 있었던 거야? 어떻게 내 뱃속에 살던 아이를 두고 나갈 수 있었던 거냐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돼. 엄마가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아마도 수척한 모습은 임신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었겠죠. 임신한 채로 저를 원망하는 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 말이 전부 맞았기에 염치가 없어서 아무 말 못한 것도 있지만 눈앞에 내 딸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마음껏 축하를 해줄 수 없어서 엄마에게 축하를 받지 못하는 딸이 안쓰러워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버겁고 도저히 딸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서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랬더니 딸도 같이 뛰쳐나오더라고요. 제 팔을 붙잡고서는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없던 힘까지 끌어내어서 마지막으로 저를 잡은 것 같았어요. 또 도망가는 거지? 나 두고 또 도망가는 거잖아. 딸이 저를 잡고 이리저리 흔드는데 붙잡힌 팔이 욱신거렸지만 말릴 수 없었죠. 그깟 팔 한쪽보다 아이의 마음이 더 골마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 와서 딸아이의 팔을 잡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은 시간이 오래 흘러도 언제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는 걸까요? 딸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과 같았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해. 뭐야? 안 올 것처럼 하더니 어떻게 알고 왔대? 그만하고 가자. 아들은 오직 딸아이만 보이는 듯 이야기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뿌리칠 걸 알았지만 지금 잡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금방 나를 떠날 것만 같았거든요. 은석아, 은석이 맞지? 아들은 저를 바라보지도 대답하지도 않고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아이처럼 크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여태껏 한 번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만 연거푸 읊조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만나려고 했는데 왜? 오빤 그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만나려 했던 거야? 다신 안 만날 거라며.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을 걸 수도 없고 울 수 있기에 그냥 셋이 거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진정이 된 아들은 조용히 한쪽 바지를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건 분명 어릴 적 화상 자국이었어요. 상처 멀끔히 없애고 찾아가려고 했어요. 거의 다 돼가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걸 다시 보면 미안하다고 할까봐, 또 죄책감 느끼고 울까봐 다 지우고 가려고 했다고요. 은서가. 아들은 조용히 제 소매를 걷어서 팔을 살폈어요. 그리고 갑자기 팔을 조심스레 만져보던 아들이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안쓰럽던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먹먹한 가슴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딸은 기운이 다 사라졌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기에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누워서 눈만 뜨고 있었고 저와 아들은 차 한 자씩을 앞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봉사를 다니던 보육원에서 아들도 마침 봉사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우연이었죠.
제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찾아간 것처럼 아이들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엄마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끼고 자기가 못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었대요. 주말이나 쉬는 평일날마다 간식과 문구 용품 등을 가져다 주곤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하루는 한 아이가 뜨개질한 모자를 쓰고 있기에 귀여워서 아저씨한테 팔려는 식으로 장난을 쳤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 모자를 준 할머니가 곧 올 시간이니 기다렸다가 받아가라고 했다더군요. 모자 할머니는 맨날 혼자 와요. 옷이랑 가방이랑 이런 거 주면서 계속 우리 보고 있거나 쓰다듬어 주다가 가거든요. 아이들 말이라 깊이 새겨듣지는 않았던 아들은 기다릴 마음 없었지만 마침 돌아가는 시간이 퇴근 시간과 겹쳐서 조금 더 머물다가 가기로 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말했던 할머니가 보육원으로 들어오는데 기분이 이상했다고 하네요. 뭔가 낯익은 그런 기분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이를 씻기려고 소매를 벗는 순간 커다란 화상 자국을 보고서 그대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아이는 아직도 화상 자국으로 저와 그때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자신의 다리에 난 화상 흉터를 보면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같은 날 생겨난 똑같은 상처가 우리들의 시간을 아직도 이어주고 있다는 것처럼요. 아들은 제 이름을 확인하고 나서 엄마라는 걸 확신했지만 차마 찾아올 수는 없었다더군요. 제가 원하지 않을까봐 예전에 아빠와의 기억을 다 잊고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 안정을 깨트릴까봐 겁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주변을 배회하며 알아봤대요. 제가 일하는 가게에 와서 들키지 않게 멀리서 지켜보고, 멀리서 지켜보며 걸음을 함께하고, 딸도 아들도 멀리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본인 생각과 달리 너무나 고요히 생기 없이 살고 있는 저를 보며 옛 기억이 많이 떠올랐다더군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를 다 용서했대요. 용서라는 말 기대한 적 없었는데 그날은 모든 게 현실에 일같지 않았네요. 그리고 아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가 엄마를 때릴 때면 난 항상 가은이 방으로 가서 꼭 껴안아 줬거든. 나도 무서운데 조그만 가은이는 더 무서울까 봐. 아무 소리도 못 듣게 껴안아 줬지. 그랬어? 난 하나도 기억 안 나. 몰랐을 수도 있어. 너한테도 무서운 기억이었을 테니까. 아빤 그렇게 한참을 모지게 때리고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방에 들어와 나랑 가은이를 토닥여줬어요. 다 끝났다고. 미안하다고. 어린 마음엔 사과하고 반성하는 아빠가 어른처럼 느껴졌거든요. 엄마가 떠나고 나서 그제야 안 거예요. 우리가 미안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너무 늦어버렸다고. 아들은 이런 얘기들을 동생에게 털어놓을까 했지만 마음 약한 동생이 더 힘들어할까봐 엄마를 찾아가서 흔들어 놓을까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제가 보육원 봉사를 그만두자 불안해진 아들은 딸에게 제 집 주소를 물어봤고 딸은 일을 알려주려다가 다시 옛날 기억이 나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누구보다 괴롭고 힘들었을 아이들인데 내가 엄마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아는 체 하지 못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딸은 얼굴을 파묻고선 조용히 울었고 아들과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음을 참았어요. 어디서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를 눈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때 소리 없는 숨처럼 흘러나온 딸아이의 한마디에 더 울컥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치미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지난 나의 세월들을 알아주고 이해받은 것 같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들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기적일지언정 저도 모르게 제 아픔을 누군가에게 치료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 만남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날 아들과 딸은 저희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아이들의 온기인지 아들과 딸은 쉽게 잠이 오지 않는지 아님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지 오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제가 끼일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조용히 누워서 듣기만 했죠. 고마워, 오빠. 뭐가? 나도 오빠가 가진 흉터 그거 알아. 하긴 그렇게 큰데 모르는 게 이상하지. 그게 언제 어떻게 뭐 때문에 생겼는지 또 얼마나 아팠는지를 몰라. 기억이 없거든. 그렇지만 그게 엄마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쯤은 진작에 눈치챘었어. 어떻게 알았는데? 그냥 가끔 안 좋은 일 있으면 방에 틀어박혀서 그 흉터 잡고 울었잖아. 처음엔 다리 잡고 우는 꼴이 웃기다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한두 번씩 쌓이다 보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졌어. 아, 저건 엄마구나. 엄마 사진 하나 없는 우리 집에서 엄마를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억이니까 오빠가 저렇게 슬프게 우는구나 싶었지. 맞지, 내 말이? 일부러 얘기 안 했어. 혹시나 네가 부러울 수도 있잖아. 뭐가 부러워? 나만 엄마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게 흉터긴 하지만 나만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것조차 부러워할까봐 말 안 했어. 별 걱정을 다 하네. 뭐 잘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어. 난 엄마에 대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 아빠는 일찍 집에 가버리고 엄마만 혼자 남아서 내 옆에 웅크린 채 자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의 팔이 너무 아파서 울었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고 있어서 그걸 보는 내가 아파서 울었어. 그날 아이들의 대화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같아 죄스럽던 그 시간들이 아이에게는 그리움의 기억이 되었구나. 여태까지 그걸 몰랐던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고요. 다음날 잠에서 깨어보니 딸은 없었고 아들만 남아서 집을 청소 중이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말렸더니 자신이 기어이 하겠다며 저를 말리더니 깨끗이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밥까지 차려주더라고요. 엄마, 별건 없지만 드세요. 민망하게 웃으며 말하던 아들은 조용히 수저를 제게 쥐어주더군요. 따뜻한 콩나물국에 멸치볶음, 깻잎,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만든 아들이 차린 밥상은 참으로 정갈하고 맛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받아볼 줄 상상도 못했는데 참 괜스레 눈시울이 다 붉어져 왔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밥을 먹느라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아들 역시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앉아 수저질을 시작하자 저도 국을 한술 떠 입안에 넣었어요. 그렇게 서로 말없이 밥을 먹는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제 곁으로 오더니 제 앞에 앉아 팔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 다 아물어서 흉터만 남았지만 아들 기억 속에는 아직도 다 낫지 못한 상처투성이 팔로 보이겠죠. 한참을 바라보던 아들은 아주 천천히 자기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 쪽에 있는 군대를 나와서 어떻게 취직을 했고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를 떠나게 한 아빠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자기들은 어려서 기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나왔던 거였어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병원에 있던 아빠가 세상을 떠날 때 눈물을 흘리긴 했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평생을 미워했는데 그렇게 앙상한 몸으로 가만히 누워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냥 내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빠도 그 순간에는 후회하지 않았을까? 엄마를 떠나보낸 거 말이야. 그래도, 그래도 아빠 평생 용서하지 마, 엄마. 은서가, 난 엄마가 그러는 거 바라지 않아. 엄마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그 예쁜 시절 우리 때문에 참고 사느라 다 버리고 말았잖아. 난 그 생각 때문에 늘 엄마한테 미안했어. 엄마의 젊은 시절을 우리가 다 앗아간 것 같아서. 아들의 이어지는 말에 전 울음을 못 참고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건 나인데 왜 아들이 나를 품어주려고 하는 건지 아들의 속 깊은 마음에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죠. 그리고 엄마, 나 엄마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 엄만 모르겠지만 아주 나중에라도 엄마를 만나면 좀 대견하게 큰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 좋은 회사 취직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산 거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기다리던 시간들이었어. 게다가 아이는 천천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었는데 아이가 살아온 흔적을 천천히 들여다보니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그때마다 잘 참고 견뎌와 준 게 기특한 마음이 들었죠. 어떻게든 동생과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애를 써왔던 것 같았죠. 한참을 혼자 울고 웃으며 떠들던 아들은 이윽고 조심스럽게 동생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엔 자기보다 엄마 이야기를 더 많이 해왔다고. 그게 원망이든 그리움이든 사랑이든 그 어떤 감정이든 결국 전부 엄마를 향해 있었던 거였다고. 그래서 어쩌면 본인보다 더 엄마를 그리워했던 걸지도 모른다고요. 자신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생은 지금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댁과 갈등이 있고 해결하는 게 순탄치 않아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며 아무래도 그 모든 힘듦과 서러움이 엄마한테 터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찾아올 때마다 소리쳤던 게 자기를 안아달라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던 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헤어지고 나서 바로 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배를 누르기까지도 상당히 망설여졌지만 겨우 누르고선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왜? 무슨 할 말? 그냥 우리 딸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딸은 순순히 문을 열어주었고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엄마 자리로 돌아가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의 손을 잡아주고 싶던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저도 아이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죠. 왜 도망쳐야만 했는지, 떠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럼에도 왜 다시 찾아가지 못했는지,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하나씩 솔직하게 말했어요. 딸은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죠. 아이가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전보다 저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고요. 네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는 언제든 귀한 너를 버렸고 평생 동안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마땅해. 근데 이것만은 알아줘. 우리 딸, 엄마가 그렇게 널 버리고도 매일매일 너를 생각했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엄마, 그러니까 엄마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잘만 살아줘. 엄마 부탁이야, 응? 딸은 다 듣고 나자 저에게 먼저 다가와 안겼어요. 저도 아주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만난 이후로 우리는 연락을 자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뭐 그렇게 연락이 자주 오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태껏 부재했던 엄마라는 사람을 마주하는 게 낯설고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따금씩 어색한 말투로 전화를 걸어오긴 해요.
밥은 먹었냐, 어제는 잘 잤냐는 보통의 일상적인 말들로 통화를 채우곤 하죠. 저도 지난 공백의 시간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못다한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아, 그리고 며칠 전엔 아들과 함께 보육원에 다녀왔어요. 뜨개질은 이제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아들을 도와 간식을 전해주고 아이들을 만나는 식으로 찾아가고 있죠. 연애나 결혼보다 이렇게 봉사하며 사는 게 더 즐겁다고 말하는 아들인데 제가 뭐라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원하는 걸 하면서 너답게 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이제 좀 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 놀기만 하다 보면 아예 쉬고 싶어질까봐 요즘은 소일 일거리를 찾는 중입니다. 차곡차곡 모아서 손자가 생기면 부족함 없이 챙겨주려고요. 딸은 이제 일주일 뒤에 결혼을 하네요. 그동안 못 누렸던 엄마의 정을 갖고 싶은 건지 딸은 때마다 찾아와 물어보고 의견을 구해요. 나이든 저보다는 본인이 더 잘할 텐데 말이죠. 딸이 함께 한복을 맞추러 가자고 말한 날은 주책맞게 눈물부터 나왔네요. 엄마랑 한복을? 응. 엄마가 앉아 있어 줘야지. 내 결혼식인데. 왜? 가기 싫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가기 싫긴. 난 그냥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지. 왜 이 눈물은 흘리고 흘려도 넘쳐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딸은 아직도 많이 여리고 아이 같아요. 그건 저의 탓도 있겠죠. 아이가 조금 더 어른이 될 때까지 어엿한 엄마가 되고 또 제 나이가 될 때까지 옆에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시간이 허락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길고도 짧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60대가 까마득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나이를 눈앞에 두고 보다 보니 나이 먹는 건 별게 아닌가 봅니다. 인생의 선구자로 생각했던 60이라는 나이도 별거 아니고요. 아마도 전 그렇게 60대, 70대, 80대를 나아가겠죠. 그렇게 낯설어 하다가도 다시 또 익숙해지는 게 아직까진 눈물로 밤을 새운 적이 더 많기에 제 스스로 보상을 주고 싶어서 남은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사랑을 보답하고 나의 하루를 가치 있게 쓰면서 천천히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늙어가고 싶어요. 처음으로 나의 오늘이 그리고 남은 시간들이 생기롭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와 함께 해준 여러분의 하루도 그런 나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